마지막 장입니다. 1920년에 로스코 버튼의 첫 아이가 태어났다. 하지만 출산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사람들이 축하 모임을 가지는 동안 집안에서 나보로 만든 병정 인형과 서커스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10살 남짓의 아이가 있었다. 하지만 그 꾀지지한 소년이 갓난아기의 할아버지라는 사실을 언급하려 드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생기발랄하고 명령한 얼굴에 어슴풀의 슬픔이 묻어나는 이 꼬마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로스코 버튼에게 그의 존재는 늘 골칫거리였다. 로스코는 그 문제가 언급하기 적절하다고 여기지 않았다. 아버지는 예순으로도 도저히 보이지 않는 외모인데다 혈기왕성하고 건장한 남자답게 행동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꼬치꼬치 캐묻기나 좋아하는 심술쟁이로 보였다. 정말이지 이 문제를 놓고 30여 분만 생각해도 미칠 지경이었다. 로스코가 볼 때 정력가들은 젊게 살아야 한다지만 이렇게까지 지나치게 유치한 것은 정말이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 거기까지 생각하고 로스코는 생각을 멈췄다. 5년 후 로스코의 아들은 어린 벤자민과 함께 한 보보 밑에서 아이다운 놀이를 할 수 있을 만큼 자랐다. 로스코는 둘을 같은 날에 유치원에 보냈는데 그때 벤자민은 작은 줄무늬 색종이를 가지고 깔개며 고리며 신기하고 멋진 모양을 만드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신나는 놀이임을 알게 되었다. 한 번은 못되게 행동한 벌로 구석에 서 있어야 하기도 했지만 그리고 그때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지만 창문 틈으로 햇볕도 스며들고 베일리 선생님이 이따금 그의 헝클어진 머리도 따스하게 손길로 쓰다듬어 주어서 벤자민은 재미있는 그 방에서 대체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로스코의 아들은 1년 후 1학년으로 올라갔지만 벤자민은 계속 유치원에 남았다. 그는 아주 행복했다. 때때로 다른 꼬마 아이들이 장래 희망을 이야기할 때면 어린 마음에 어렴풋하게 남아 자신은 결코 함께 나눌 수 없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듯 작은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졌다. 단조로운 일상이 하루하루 흘러갔다. 벤자민은 3살 아이들 반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너무 어린 나머지 환하게 빛나는 색종이로 뭘 할 수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벤자민은 자신보다 몸집이 큰 아이들이 무서워서 울었다. 선생님이 그에게 하는 말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애를 써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벤자민은 유치원을 그만두게 되었다. 풀먹인 체크무늬 원피스 차림의 유모 나나만이 그가 속한 세계의 중심이었다. 화창한 낮이면 둘은 공원을 거닐었다. 나나가 커다란 회색 괴물을 가리키며 코끼리라고 하면 벤자민은 따라 말했고 그런 날 밤에 나나가 침대에서 옷을 갈아입혀줄 때 벤자민은 코끼 라고 큰 소리로 되풀이해 말했다. 나나는 가끔 벤자민이 침대에서 뛰게 두었는데 이것은 재미있었다. 똑바로 앉았다가 튕겨지면서 다시 일어설 수도 있었고 뛰면서 아 소리를 계속 내고 있으면 목소리가 갈라지고 떨리면서 더 재미있었다. 그는 모자거리에 걸려있던 커다란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는 의자와 테이블을 툭툭 치고 다니면서 싸우자 라고 말하며 돌아다니기를 좋아했다. 사람들이 있을 때면 노부인들이 혀를 쯧쯧 하는 것을 흥미로워했고 젊은 숙녀들이 그에게 입 맞추려 드는 것을 성가셔하면서도 볼을 대주곤 했다. 오후 5시에 긴 일과가 끝날 무렵이면 그는 나나와 함께 위층으로 올라가서 그녀가 숟가락으로 떠먹여주는 오트밀과 맛 좋은 이유식을 먹곤 했다. 그의 아기다운 잠자리에선 골치 아픈 기억 따위는 더 이상 없었다. 거침없던 대학 시절이나 무소녀들의 마음을 훔치던 화려한 나날의 기억은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오로지 아기 침대의 새하얗고 튼튼한 난간과 나나, 이따금 그를 보러 오는 한 남자, 그리고 해질녘 잠자리에 들기 전 나나가 손으로 가리키며 햇님이라고 부르던 오렌지처럼 생긴 커다란 공만 존재할 뿐이었다. 해가 지면 그의 눈엔 졸음이 한가득 쏟아졌고 어떤 꿈도 더 이상 꾸지 않았고 시달리는 꿈일랑은 더더욱 꾸지 않았다. 부대원들을 이끌고 산후한 언덕을 맹렬히 공격하던 참전 시절이나 사랑했던 젊은 힐더가들을 위해 한여름 땅거미가 지도록 바쁜 도시에서 밤늦게까지 일했던 신혼 시절이나 더 거슬러 올라가 할아버지와 함께 먼로 거리에 오래된 버튼가 저택에 앉아 밤새도록 담배를 피워대던 시절 등 과거의 이 모든 기억들은 마치 언제 존재했었냐는 듯 그의 마음에서 실체 없는 꿈처럼 희미하게 사라져갔다.
벤자민은 좀 전에 먹은 우유가 따뜻했는지 차가웠는지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또렷하게 기억해내지 못했다. 오직 자신이 누워있는 아기 침대와 나나라는 친숙한 존재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러다가 그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배가 고프면 그저 우는 게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낮에도 밤에도 그는 줄곧 숨만 쉬었고 머리맡에서 들락말락 부드럽게 중얼대는 소리와 어렴풋이 알아낼 듯한 냄새, 그리고 빛과 어둠만이 흐릿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이 캄캄해졌고 새하얀 침대와 그 위에서 아른거리던 희미한 얼굴들, 그리고 따뜻하고 달콤한 우유 내음마저도 벤자민의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원작 스콧 피츠제럴드, 번역 김명철, 낭독의 김명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번역 고전명작을 진행하는 김명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지난 두 화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렸던 소설을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바른번역 고전명작은 진행자의 이런저런 이야기 없이 바로 책을 읽어드리는 팟캐스트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라디오를 들을 때도 DJ들이 뭐 날씨 이야기며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바로 음악에만 좀 집중해서 틀어줬으면 하고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팟캐스트를 할 때 그런 식으로 진행을 시작했습니다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니까 문학 작품 혹은 책이라는 거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읽고 각자의 감상도 같이 나눠보는, 혹시 독서 모임도 많이 하죠.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작품의 그 설명도 좀 필요하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서 1시간 정도는 여러분들과 이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또 후기가 많이 안 올라와요. 뭐 후기도 순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하대요. 물론 순위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제가 혼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건 맞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 거는 맞는지 이런 생각을 후기를 보고 많이 판단을 하게 되는데 후기가 잘 안 올라오고 또 후기가 많이 올라오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여지가 너무 없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 생각입니다. 첫 번째 작품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스콧 피츠제럴드의 작품이죠. 그리고 뭐 영화화 되기도 했는데 영화의 내용은 원작 소설과는 조금 많이 다르다고 해요.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영화는 남녀관계, 그다음에 러브 스토리인가요? 뭐 이런 거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원작은 뭐 그렇지는 않죠. 오히려 이제 부인하고의 갈등만 조금 있었고 나중에 뭐 그냥 훌쩍 이탈리아로 가서 산다라는 대목으로만 처리가 되고 말아요. 이 소설의 가장 큰 주제는 아무래도 시간이겠죠.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인간은 그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시간이라는 강물 위에 떠내려가면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들은 모두 다 같이 똑같은 뗏목 위에 타서 떠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런 시간의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떠한가, 이런 궁금증으로 작가가 이 소설을 써내려간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시간을 거꾸로 올라가 사는 사람의 삶은 그리 행복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예. 물론 중간에 남들보다 젊어 보인다라는 찬사를 받을 때는 잠깐 행복했습니다만 태어날 때부터 아빠한테 환영을 받지 못했고 나이 들어서 죽을 때는 또 그 아들의 멸시와 냉대 속에서 죽어가죠.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자기 나이대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가장 훌륭한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하도 그 몸짱 시대이다 보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뭐 이러면서 이 몸짱 할아버지들의 이야기가 방송으로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글쎄요, 하루 종일 그 근육 만들기에 몰두하는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리포터도 그렇고 다들 훌륭하세요, 부러워요, 막 이런 찬사를 보내는데 글쎄요, 정말 속으로도 그렇게 생각할까 싶어요. 물론 나이보다 젊게 살고 건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만은 그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에게 어울리는 덕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루 종일 근육을 만드는데 그 덕목이 있는 게 아니라 삶의 연륜과 지혜가 존경받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반대로 젊은이들은 또 너무 노인네처럼 삶에 안주하거나 그러면 또 안 되겠죠. 좀 패기가 있어야 되고 젊은이다운 도전 정신, 젊음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그 나이대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게 가장 성공한 삶이 아닌가, 존경받는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시간대를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정말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대화가 잘 통할까? 또 그것도 또 아니죠. 화성남자 금성여자라는 말이 있듯이 남녀 간에도 그 서로 말이 잘 통하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는 때가 많이 있죠. 자식과 부모 사이에도 마찬가지여서 그 서로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야기가 잘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사춘기를 심하게 앓는 아들이 있는데요. 그 아이와는 대화가 참 잘 되지 않습니다. 부모로서 무슨 이야기를 해주려고 치면 잔소리다 생각하고 귀를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물론 저도 그랬을 겁니다. 저도 사춘기 때는 부모님이 하시는 말이 너무 뻔하고 잔소리로만 들리고 해서 귀를 많이 닫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작품 속에서도 부모와 자식이 동문서답하는 대목이 나오긴 하죠. 네, 그 아빠가 얘기하고 있는 관심사와 그 벤자민이 관심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동문서답을 하는 대목이 나오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아빠와 아들은 평행선을 달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평행선을 달리다가 결국 만나지 못하고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저도 이제 사춘기가 지나고 나이가 들어서 이 나이 때 내 아빠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내리셨을까? 이때 아빠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아빠와 대화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이미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안 계시더라고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어려서는 아들이 자꾸 놀아달라고 졸라대지만 아빠들은 힘들고 바쁘고 해서 잘 놀아주지도 못하고 귀찮게 여기고 하죠. 근데 반대로 은퇴하고 시간이 많아지면 거꾸로 자식들이 바빠져서 부모들을 잘 찾아뵙지도 않고 놀아주지도 않고 전화조차 잘 하려 들지 않고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기찻길의 레일처럼 만나지 못하고 달리는 양쪽 레일처럼 평생을 평행선으로만 달리다가 죽는 관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간 말고 또 하나 생각을 해봤던 게 소설가의 글의 진행 솜씨예요. 글쓰기 솜씨라고 하죠. 사실 이 소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170cm의 노인이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으며 또 점점 키가 줄어들다가 아기가 돼서 그럼 죽는 장면은 또 어디까지 묘사를 할 것이냐 어떻게 그리고 또 이게 과학적으로 말하기 껄끄러운 대목이라든지 아니면 중요치 않아서 건너뛰는 대목들은 어떻게 연출할 것인가 글로 그런 것들이 궁금했는데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예를 들면 소년의 몸으로 다시 입대를 하고 싶어서 찾아가는데 나중에 거절되는 장면도 구구절절히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대목들도 다 소설가가 이런 식으로 이런 문장들로 처리를 하는구나 라는 걸 알면서 이제 감탄을 했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매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동화로 여러분들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